이번 달 카드값 나가니까 남는 게 없네. 매달 월급이 들어와도 쓸 거 쓰고 고정 지출 나가고 하면 남는 게 없으시죠? 저도 예적금, 주식, 코인, 부동산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봤었고 노력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막상 잔고를 보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줄어들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왜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유는 사실 되게 심플해요. 우리는 돈의 숫자만 보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돈의 숫자가 아니라 돈의 가치거든요. 오늘 골드노미스트에서는 금과 물가, 그리고 금리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왜 우리의 통장이 성장으로 수렴해 가는지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하고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미시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지만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실질금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하면 은행에서 주는 이자만을 떠올리는데 우리는 단순히 숫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숫자 뒤에 가치가 얼마나 변하느냐 이 점을 눈여겨봐야 되겠죠. 예컨대 은행에서 3% 이자를 준다고 해도 물가가 5% 오르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2%입니다. 즉 내 통장에는 이자를 받아서 눈으로 보이는 숫자는 늘었는데 실제로 통장에 존재하는 화폐의 가치 이퀄 현금으로만 자산을 축적한다고 했을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가치는 지속적으로 깎여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애초에 화폐라는 것 자체가 이 시장에 유통될 때 금리가 붙어서 유통되기 때문에 화폐의 총량은 끊임없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거나 한 번쯤은 들어본 수요 공급 법칙을 적용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공급이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경제정책도 펴고 하는 건데 아무리 유통량 조절과 경제정책을 편다고 해도 똑같은 화폐를 지속적으로 몇백 년 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 화폐의 총량은 늘어나게 되니까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기축통화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축통화 사이클이 존재하는 이유죠. 국제적으로 사용되며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의 영향을 받는 엔, 원, 위안, 루블화 이런 화폐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기축통화의 역사적 수명은 대개 한 세기 정도예요. 네덜란드의 길더, 영국의 파운드, 그리고 미국의 달러로 이어지는 이 기축통화의 계보는 세계 패권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막강한 신뢰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통화를 뒷받침해서 세계를 지배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부 부채가 쌓이고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결국 전쟁, 금융위기, 그리고 새로운 경제강국의 등장으로 기축통화의 지위는 언젠가 교체될 운명입니다. 달러 역시 지금 이 순간 기축통화 사이클의 한복판에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역사는 반복되며 기축통화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1970년대 미국의 오일 쇼크인데요. 경제학자들도 예상하지 못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돈을 벌어도 살 수 있는 게 더 적어지는 것 같고 자꾸 팔아도 적자를 보게 되는 게 이게 이상한 거예요. 분명 숫자는 많이 찍히는데 장을 볼 때마다 이건 아니야. 그래서 연준에서도 고금리 정책을 펼치게 됐는데 물가 상승률이 금리를 상회해버리니까 실제 금리는 마이너스로 처박혀버리게 되고 사람들이 현금을 다 갖다 버리고 다른 곳으로 자산을 축적하게 된 거예요. 통장을 닫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종이를 버리기 시작한 거죠. 앞에서 현금을 다 던지고 이동했던 곳이 바로 실제 존재하는 가치, 실물자산이었는데요. 경제위기 시기에는 실물자산과 관련된 금융자산도 보통 같이 수혜를 받게 되거든요. 또한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일반적인 주식들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무려 마이너스 89%가 폭락을 했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때 고작 37% 떨어진 거예요. 코로나 때보다 3배가 더 떨어졌는데 코로나 때는 대응이 빨랐고
정부 차원에서 중요한 산업들, 미국으로 따지면 보잉과 같은 방산업계가 수혜를 받겠죠. 이러한 필수 산업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했어가지고 몇 개월 만에 회복을 했으니 망정이었지, 대공황 시절에는 진짜 3년 내내 곤두박질 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등 돌리기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89%가 폭락하는 그러한 공포의 시장에서도 유일하게 빛났던 자산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금과 은을 캐는 광산 주식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돈마인스와 홈스테이크 마이닝이라는 이 기업들은 동시기에 각각 558% 그리고 474%나 상승을 했어요. 이거 거의 알트코인 차트 아닌가요? 요새 아무리 알트코인 차트를 봐도 400~500% 오르면 이거 스캠이라고 난리치는데, 어쨌든 다른 주식들은 거의 반의 반토막 수준이 될 때 금강 기업들은 4배에서 5배의 수익을 안겨준 거예요. 대공황은 거의 100년 전 이야기라서 못 믿으시겠다고요? 현재도 비슷합니다. 2025년 1월경 실질금리가 1.5%대로 내려가자 37.22달러였던 뉴먼트 마이닝 코퍼레이션의 주가 상승률은 4월 중반 50%를 상회하며 치솟는 금값과 함께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베리골드, 아그니코 이글 마인스, 킬러스 골드, 리오틴토 등 기타 여러 금채굴 기업들 또한 동시기에 40% 후반에서 50% 초반에 이런 엄청난 성과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테크 대장주 엔비디아를 한번 볼까요? 프로세서의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대체제가 없어 시장을 거의 독과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엔비디아, 134.29달러에서 111.61달러로 16.89% 하락했네요. 이처럼 원자재 실물 자산이 각광받게 되니까 이제 달러라는 사상 누각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는 1980년 3월 금리 20%라는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신뢰에 기반한 가치저장 수단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단단하다고 해도 해변에 지은 모래성은 무너지기 마련이죠. 1990년 강남구 역삼동의 평균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약 300만원 선이었습니다. 2025년에 들어서는 1제곱미터당 1275만원에 다다랐죠. 1년 동안의 최저 지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1990년에는 약 1.3평 정도는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고작 0.3평 정도만 살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와 같이 시간이 지나고 화폐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의 실질적인 구매력은 줄어들었습니다. 단지 물가가 오르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조차 점점 힘들어지는 이 경제 구조가 문제인 것이겠죠. 특히 대한민국과 같이 독특한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23.9%로 OECD 평균인 15.5%를 크게 상회하며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직장인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돈을 쓰지 않게 되면 일반적인 개인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즉 B2C 구조를 가진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매출의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원가, 고정비, 경쟁 심화로 인한 치킨 게임 등 매출은 줄어드는데 가격은 올리기 힘들 뿐더러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계 소비 위축까지 겹쳐 더더욱 그렇죠.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91.7%로 OECD 주요 38개국 중 캐나다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욜로족이 많고 노후복지가 잘 갖춰져 있는 캐나다와 다르게 한국은 제대로 된 안정망을 갖추지 못한 데다가 노인 빈곤율은 39.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출산율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출산율은 2명당 0.72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요? 23년 기준 연간 1891.2시간이네요. 이제 이걸 종합해보면 출산율은 0.72명으로 두세대 이후 87%의 인구가 감소하여 사회 안정망과 노인복지를 담당할 노동 가능 인구가 없다시피 하는데, 이는 OECD 기준 상위권을 하고 있고 가계부채 또한 OECD 2위로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일축하자면 냉정하게 말해서 이대로는 근로임금만 받아서는 희망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확보해야만 합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본연의 가치를 잃지 않고 누군가의 굿 애프터는 이 한마디에 종이 조각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우리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줄 방패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의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치 안보 상황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래서는 안 되고 생각도 하기 싫지만 설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이 무너져 내린다고 해도 한 민족이 보존해온 역사와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도 말입니다. 금은 신기한 자산입니다. 예치금이자 없습니다. 주식처럼 배당 그딴 거 없습니다. 부동산 렌탈 수익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금을 찾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신뢰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화폐의 근간은 신뢰였다 보니 이 근간이 흔들리니 모두가 진짜 돈인 금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금은 언제나 반사이익을 얻습니다. 화폐가 녹아내릴 때 금은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인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지속하는 것은 비단 제가 금거래소를 운영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물론 스테커스에 와서 구입해주면 너무 좋죠. 하지만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우리를 지킬, 그리고 그 무엇보다 견고한 방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절실한 생각과 부르짖음에 여러분이 동조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스테커스가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금을 공부하고 거래하고 모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제 나이 또래에 비해 꽤 많은 돈을 번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지만 차 한 대 사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금을 사 모았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저를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성체를 지을 수 있기를 간곡하게 기원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미국은 전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미친 듯이 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각각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은 경제의 기초 자산이다. 신뢰가 무너지면 그 누구도 다시로 화폐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금은 통화 신용의 남용을 억제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라고요. 이러한 금이 신뢰의 상징으로서 사용되는 것은 드라마에서도 종종 보이는데요. 이는 넷플릭스 드라마 종이의 집에서도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죠. 심지어는 러시아, 인도, 터키와 같은 국가들도 외환보유고에서 금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그들은 압니다. 세계 질서가 흔들릴 때 통화전쟁에서 금이 마지막 안전망이 된다는 것을요. 미국 달러는 전 세계 기축통화이지만 신뢰가 흔들릴 경우 미국조차도 금을 중심으로 자산을 방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현금 보유 비중을 점검해야 합니다. 비상금은 필요하겠지만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현금과 금융자산에 치우쳐진 상태로 구성을 한다면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금으로 보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 ETF도 좋고 실물금도 괜찮습니다. 어떤 종류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경제위기에도 끄떡없이 버텨줄 수 있는 실물자산과 연동된 해지를 포함한 자산 포트폴리오 구축이라는 방향성 뿐입니다. 셋째,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세요. 지식, 기술, 창의력은 인플레이션도 훼손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챗GPT가 많은 것을 대체하고 있어. 이건 이래서 어려워. 저건 저래서 어려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따위와 같은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작금의 세상은 결국 현실이 주 구성 요소입니다. 아무리 디지털 산업이 발전해도 그 근간에는 현실이 있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 또한 결국 인간이니까요.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돈을 지키는 것이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지키는 힘의 중심에 늘 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안녕하길 기원하며 양벨이었습니다.